온라인 가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사 세상을 보는 눈에 소단원 1 귀뚜라미라는 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를 공부하면서 달성할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화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화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찬찬히 알려줄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중요한 개념은 바로 시적 화자입니다. 자, 여러분 설명 잘 듣고 필기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 시적 화자란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한 인물이나 사물로 시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둘째, 말하는 이 시적 화자는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 소린가 전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윤종신의 존니라는 가요의 가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민서의 좋아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자, 이 존니라는 노래는 여러분들이 지금 쭉 보면은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뭐 좋아 정말 좋으니 딱 잊기 좋은 추억 정도니 난 딱 알맞게 사랑하지 못한 뒤끝 있는 너의 예전 남자친구일 뿐. 나는 그러니까 너의 예전 남자친구일 뿐이야. 스쳤던 그저 그런 사랑일 뿐이야. 뭐 이런 노래 가사고요. 자, 그래서 이게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싱어송라이터라서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속에서 이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도 한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그런데 윤종신이 이 노래를 이제 히트시키고 나서 이걸로 끝내기 아까워서 노래를 하나 더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민서의 좋아거든. 이게 윤종신이 작사를 한 건데 윤종신이 작사를 하고 그거를 민서라는 여자 가수한테 이 노래를 준 거예요. 그래서 부른 가수는 민서라는 여자 가수고,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봤더니 이거는 아까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답하는 답가예요. 답하는 노래 봤더니 존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좋아,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예쁘다면서 그 모습을 그가 참 좋아해 너무 날 사랑해줘. 이건 누구예요? 그는 새로 생긴 남자친구죠. 아팠던 날 알면서도. 자, 누구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예전 남자친구 니. 여기에서 왼쪽의 노래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남자 때문에 아팠던 거죠. 그래서 좋아 정말 좋아 딱 잊기 좋은 추억 정도야. 난 딱 알맞게 너를 사랑했어. 뒤끝 없는 너의 예전 여자친구일 뿐. 길었던 결국 안 될 사랑. 이제 너의 예전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확실해지죠. 자, 민서의 좋아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여자죠. 그리고 윤종신의 존니는 말하는 사람 화자가 남자죠.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두 노래를 시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왼쪽에서는 시적 화자가 남자고 오른쪽에서는 시적 화자가 여자예요. 그런데 두 노래를 만든 사람, 자 볼게요. 자, 두 노래를 만든 사람은 둘 다 윤종신입니다. 두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 작가는 윤종신으로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봤더니 말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시적 화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여자예요. 둘이 사귀었다 헤어진 사이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감을 잡아야 되냐면은 이걸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시는 둘이 똑같지. 그런데 화자는 남자 여자 둘이 다르죠. 이 말은 시인과 화자는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윤종신이라는 남자가 시를 지어도 그 안에서 여자가 말하는 시를 짓는다면은 이 시의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여자인 거야. 오케이? 이해 갑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귀뚜라미라는 작품도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거 스폰데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귀뚜라미거든. 그런데 시인이 귀뚜라미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시인이 일부러 말하는 사람을 여자로 설정한다든가 귀뚜라미로 설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정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윤종신이 여자 입장을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 화자를 여자로 설정을 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할 오늘 시 귀뚜라미도 왜 시인이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했을지, 귀뚜라미로 설정했을 때 효과가 무엇인지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시적 화자의 유형이라는 거를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 표 내용은 이 학습터에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 설명에만 집중해서 이해만 잘 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시에 드러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적 화자,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시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썼던 노래 가사인데 이것도 뭐 하나의 시라고 생각하고 본다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니들이 편한 건 다 나 같은 군인 덕분이라고. 뭐 선생님 지금 생각이 아닙니다. 당시 그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당시 사상이에요.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자, 그래서 나 같은 군인 덕분이라고 하면서 이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드러난 거잖아. 이것처럼 나나 우리 같은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있으면은 우리가 시의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나 우리 같은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가리킨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라는 노래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뜨르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고 했을 때 여기 나나 우리 같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적 화자가 시에 드러나는 경우는 나나 우리 같은 말이 있으면 시적 화자가 시에 표면적으로 드러난다고 하고요. 나나 우리 같은 말이 없으면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혼동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선생님 그러면은 시적 화자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시적 화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얘기하면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든 드러나든 어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란 말이 있잖아. 그럼 이 말을 한 존재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다만 저기서 나나 우리라는 말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시적 화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시적 화자가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를 구별할 수 있을 뿐인데 여기서 나나 우리 같은 말이 있으면 시적 화자가 드러난다고 하고 여기서 나나 우리 같은 말이 없으면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이거 두 개는 확실히 구별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시인 자신이랑 시적 화자가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선생님이랑 친구가 군대에서 우리 얘기를 그대로 쓴 건데 내 얘기를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인이 바로 나, 정세훈 임주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도 정세훈 임주일이니까 자기 자신 얘기니까 그래서 이건 시인 자신이 바로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랑 같은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민서의 조화인데 이건 여기서 그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여자가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하는 답가였잖아. 그 남자의 노래에 대한 답을 하는 노래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의 화자, 말하는 사람이 여자죠.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윤종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윤종신이라는 시인과 이 안에 시적 화자인 여자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시인 자신이 시적 화자랑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인 자신이 시적 화자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시들은. 이렇게 완전 자기 얘기를 썼을 때만 시인 자신이 시적 화자랑 일치할 수 있죠. 지금 이 선생님 노래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구별하면은 선생님이 선생님 얘기를 시로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시인인 선생님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고 이거는 윤종신이 여자의 입장에서 시를 썼기 때문에 시인이 윤종신과 그리고 시적 화자인 여자랑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시적하자가 드러나지 않죠. 지금 엄마야 누나야는. 그런데 우리가 시적하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내용을 보니까 엄마야 누나야란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어른은 아닐 것 같죠. 뭐 어른도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어른이 이제 나이 뭐 30대 40대 이상 먹은 어른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뜨르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런 식으로 동요스럽게 부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진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린아이가 시적 화자가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작가는 김소월 어른이지만은 자,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시적 화자가 시에 드러나는 경우,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시적 화자가 시인과 같은 경우랑 같지 않은 경우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적 화자를 설정하면 뭐가 좋냐? 시적 화자 설정의 효과는 뭐냐라는 건요. 먼저 첫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윤종신의 존니 그리고 민서의 조화 같은 노래를 봤을 때 그 민서의 조화도 윤종신이라는 시인이 그 여자 입장에서의 그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여자로 설정을 했죠. 그리고 어떤 화자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의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방금도 그 남자 화자냐 여자 화자에 따라서 그 윤종신의 조화와 민서의 존니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졌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58쪽 펴도록 합시다. 158쪽에 나이덕의 시 귀뚜라미 함께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자, 일단 매미 소리, 그 여름에 시끄럽게 왱왱거리는 그 매미 소리 있죠? 그 매미 소리가 높은 가지를 흔들고 있대요. 그러면은 높은 가지에 붙어있는 그 매미들이 그 소리를 내서 막 가지를 흔들 정도로 그 소리가 나는 거죠. 높은 가지는 일단 매미가 사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 매미 소리에 묻혀서 내 울음이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나나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시적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네요. 내는 나의의 준말이니까, 줄임말이니까. 그런데 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시적화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힌트가 있죠. 바로 제목. 우리가 시의 제목을 괜히 짓는 게 아니죠. 가장 시에서 중요한 존재나 중요한 의미랑 관련된 걸 시의 제목으로 짓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국어 공부할 때 항상 연결 짓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제목은 특히 항상 계속 연결을 지어야 돼. 그러면은 제목이 귀뚜라미고 하필이면 귀뚜라미가 곤충인데 여기도 매미라는 곤충이 나왔네. 자, 그러면 매미라는 곤충의 소리에 묻혀서 울음소리가 묻히는 존재 뭘까요? 바로 나는 귀뚜라미인 겁니다. 아, 시적하자가 지금 표면 2로 나라는 말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시적하자는 귀뚜라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런데 귀뚜라미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아닌 존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 댕댕이는, 저희 멍멍이는 말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봤을 때 동물이나 곤충은 말을 못하잖아. 그러면은 귀뚜라미는 말을 못하는 존재인데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네. 왜냐면은 말을 못하는 존재인데 여기서는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 무슨 법?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의인법이 드러난 거예요. 의인법.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네. 아, 좀 어려운데 좀 생각해봐.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사람이 아닌 존재를 시에서 말하는 화자로 설정을 하면은 시에서 말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면은 그거 자체로 무슨 법? 의인법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니면 말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라고 이 내가 귀뚜라미잖아. 그러면 귀뚜라미가 시에서 나라고 나오는 순간 무슨 법? 의인법이라는 거예요. 왜? 귀뚜라미는 말 못하는 존재인데 여기서 나라고 하면서 지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내 울음이 아직은 노래 아니래요. 뭐 때문에? 매미 소리 때문에. 매미 소리 때문에. 그러면은 아직은 노래가 아니라는 거는 내가
이 울음소리가 노래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아직 매미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울음소리는 매미 소리에 묻히는 약한 소리이고, 그리고 노래는 이 귀뚜라미가 소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울음소리가 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노래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매미 소리에 묻혀서 내 울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노래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보면 1화는 매미 소리에 묻힌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다.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는 지금 매미 소리에 묻히는 약한 소리고, 노래는 내가 지금 진짜로 내 울음소리가 됐으면 하는 그 소망의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대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음은 지금 현재의 내 상태고, 노래는 내가 됐으면 하는 그 노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대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2연으로 갑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자, 이거 그냥 이거 문장 하나를 따로 보면 안 돼요. 앞에서 계속 배운 거를, 앞에서 우리가 이해한 거를 연결 지으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울음 누구 거였어요? 귀뚜라미의 울음이었죠. 그러면 이 울음에서 다시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이것도 누구의 울음이겠어? 귀뚜라미의 울음이겠죠. 차가운 바닥이래요. 아까 앞에서 매미 소리, 지금 한창 지금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잘 나가는 이 매미 소리는 높은 가지를 흔든단 말이야. 근데 이 귀뚜라미의 울음은 어디 있어? 나는 차가운 바닥에 있어. 차가운 바닥. 그냥 바닥도 아니고 차가운 바닥이야. 높은 가지랑 좀 대조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차가운 바닥인데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래요. 자,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어떤 거예요? 엄청 메마르고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인 거죠. 지금 화자인 귀뚜라미는 풀립도 없고 이슬도 없어. 물기가 없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힘든 환경. 그리고 그런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죠. 귀뚜라미가 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열악한 삶의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이 막힐 듯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반대 흐름이죠. 나 여기 살아있다 하고,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하고 나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죽지 않아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이 공간은 지금 풀립도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차가운 바닥에 있는 이 공간은 방금 전에 어디랑 대조가 돼요? 매미가 있는 높은 가지랑 대조가 되죠.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숨 막힐 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숨 막힐 때 고통스러운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나는 살아있다, 난 여기 있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알리는 간절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내용들 잘 필기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멈추고 정리하고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이어서 봅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자, 타전 소리라는 말, 타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교과서에도 보면은 왼쪽에 158쪽 왼쪽에 구석에 전보나 무전을 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보라는 게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전보라는 게 옛날에 뚜루뚜뚜뚜루뚜뚜뚜뚜 해가지고 이렇게 모르스보 같은 걸로 이렇게 전기 신호를 보내면은 그거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편지 대신에 그런 걸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화기가 없던 시절에 그냥 전기 신호만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간단한 그 전기 소리만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 사람 목소리를 전달 못하고, 그럴 때는 그걸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뚜루뚜뚜 소리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2차 세계대전이나 뭐 그런 일제강점기 시절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전보로 이제 무선해가지고 메시지 전달하는 거.
독립운동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뭐 그 미국이나 일본 군인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나오는데, 그래서 얘기가 빠졌는데 그 내 귀뚜루뚜루루 보낸 소리를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타전 소리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의 이 울음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일단 뚜루루 뚜루루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를 뭐라고 해요? 의성어라고 하죠. 의성어. 반대로 모양을 표현하는 단어는 뭐라고 해요? 의태어라고 하죠. 모양 태자를 써서. 의태어는 예를 들면 뭐 이제 깡총깡총 같은 게 의태어죠. 깡총깡총.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의태어. 의태어. 덩실덩실 같은 것도 의태어죠. 모양을 표현하는 거. 이거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 쿵쾅 쿵쾅 뭐 이제 꽈르릉 이런 거 뚜루루 이런 거는 의성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타던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울릴 수 있는 거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하면서 울리고 싶다는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누구의 마음 하나 울렸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래서 타던 소리는 이 귀뚜라미 울음소리인데, 이 소리로 나는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 소리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울리는, 우리가 마음을 울리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감동이라고 하죠. 내 소리가 누군가의 감동적인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158쪽에 맨 아래를 보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 없는데 158쪽 여러분 교과서에 맨 아래에도 이 있을까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보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있을까가 여기 반복되는데, 시에서 반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복이라는 건 보통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복하면은 반복을 통해 리듬, 운율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을 하면 내가 강조가 되죠, 강조. 우리가 공부해 한 번만 하는 거랑 공부해 하고 반복하면은 그 뜻이 강조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운율을 형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의 감동적인 노래가 되길 바라는 이 소망이 반복되니까, 이 말이 반복되니까, 그러면은 강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강조. 이렇게 뭐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형 문장, 이거를 반복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하고요. 반복하면 리듬 생기는 운율 형성. 그리고 이 내용을 또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리는 거. 즉 마음을 울리는 게 뭐예요? 감동. 그래서 내 소리가, 지금 내 귀뚜루루 소리가 누구한테 감동으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연의 내용은 정리하면, 고통 속에서도 이 숨막히고 이 열악한 환경, 콘크리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는 이 고통스러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귀뚜라미의 모습을 드러낸다 해서 고통 속에서도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귀뚜라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연까지 내용, 이 화면 내용 여러분들 필기 잘 하도록 하세요. 화면 멈추고 필기하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면 봅니다.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어느 계절이에요? 여름이죠. 계절적 변경 여름이에요. 매미는 여름이지.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가을이 지금 온다는데, 가을은 누구의 계절? 매미가 여름이니까 가을은 귀뚜라미죠, 귀뚜라미. 자, 그럼 매미의 소리가 거치고,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 귀뚜라미의 소리가 이제 오는 시즌이죠. 자, 그래서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가을이 오는 날에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 내가 누구예요? 귀뚜라미죠. 화자, 시적하자. 그럼 귀뚜라미의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간 노래일 수 있을까? 가슴에 실려간다. 아까 앞에 나왔던 누구의 마음을 울리는 거랑 비슷하게 연결되어서 생각한다면, 가슴에 실리는 것도 뭐예요? 감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내가 발길에 눌려, 우리 여러분 발길에 눌리면 어때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이 내 울음소리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노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이제 매미 소리가 거치는 거고, 귀뚜라미가 기다리는 바로 가을이죠. 그리고 가을이 지금 귀뚜라미가 있는 이 땅 밑까지, 이 고통스러운 공간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내 울음소리가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 그러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표현법을 하나 짚으면은, 가을이 뒤척이고 내려온다고 했는데, 가을이라는 건 그냥 계절이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 뒤척이고 내려온다,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여름에 그 소리가 거치고 이제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기다리는 가을이 온다. 가을이 올 때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내 울음소리가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감동의 소리로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은 이 있을까, 아까 앞에 그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거랑 반복이 되죠.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뭐뭐 할 수 있을까, 뭐뭐 할 수 있을까, 유사한 문장의 모양,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그래서 이거 방금 설명한 내용이라 다시 적지는 않겠습니다. 있을까, 같은 형식 반복돼가지고, 반복되면 뭐라고 했어요? 운율 생기고 리듬 생기니까. 그리고 내용 강조하고,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길 바라는 소망을 강조하는 거죠. 방금 앞에서 적었기 때문에 다시 적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면을 정리하면, 가을에는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길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이런 귀뚜라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158쪽에다가 잘 필기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여름에 맴맴거리는 매미 소리에 묻혀서 지금은 누군가에게 노래가 되지 못하는 나의 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 이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노래로서 감동을 주는 그런 소리가 되기를 바라는 이 귀뚜라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시 낭송 진지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60쪽 볼게요. 선생님이 개념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념 설명하고 나서 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미 이 160쪽 이화 탐구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복습한다, 훑어본다 생각하고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필기 다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160쪽. 이끌기 보면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일을 말해요. 화자는 시에서 나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도 해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시가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네, 나나 우리라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있냐 없냐로 구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1번 봅니다. 화자를 중심으로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이 시의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보자. 자, 나는 귀뚜라미였고요. 내가 처한 상황을 봤더니 화자의 상황, 계절은 여름이고 장소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이었고요. 처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울음, 노래와 관련 있는 내용을 찾아서 각각 써보자 라고 했는데, 자, 울음과 관련된 내용,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힌 울음, 내 울음, 귀뚜라미 울음,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발길에 눌려 우는 울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노래는 이 울음에서 감동을 주는 소리로 바뀐 거죠.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는 노래,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둘이 지금 대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괄호 3번, 괄호 2번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가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라고 말한 까닭을 정리해보자. 자, 화자가 이뤄내서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거 뭐예요? 여름에 매미떼 우는 소리 때문에 묻혀서 내 울음이 노래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해석한 내용이죠.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를 들려주길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을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거를 이제 비슷한 내용을 심지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운율도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간절함을 강조한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적읍시다. 161쪽 2번 화자가 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자, 우리 오늘 학습 목표에서 중요한 이 시에서 귀뚜라미라는 화자를 설정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화자를 설정하는 게 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귀뚜라미를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학생은 지금 힘든 처지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생각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생각나요. 이제 내 노래를 진짜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지 사람들의 코드에 아직 안 맞는 건지 유행을 못한 건지 내 노래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가수, 작곡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 감동을 주고 싶은 그런 음악가,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시인일 수도 있고 음악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그럴듯한 예시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힘든 처지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자기의 소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쵸?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이 다른 이의 말을 덮는 세상에서 진실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에게 크게 울려 퍼지고 있진 않지만 정말 진실한 목소리를 내고 언젠가 사람들에게 닿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싶은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적어두도록 하세요. 이게 꼭 뭐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으세요. 자, 가로 2번에는 모방시를 써보고 그 다음에 모방시를 썼을 때 그 원래 귀뚜라미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화자가 다르면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활동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원격 수업이라서 사정상 그 창작된 예시를 보고 학습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낮은 소리라는 이 귀뚜라미 모방시인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소리. 네온 사인 화려한 거리에 흥청거리는 소리에 묻혀 내 작은 속삭임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다. 세상을 향해 뚫려있는 창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어두운 고시원. 숨죽이며 나 살아있다. 사각사각 조용한 연필 소리가 세상의 소음을 덮으며 누군가의 귀에 가슴에 울려 퍼지는 소리 될 수 있을까? 지금은 화려한 소리에 귀가 얼얼한 밤, 그 소리 거치고 조용한 새벽이 오면 속삭이는 나의 글귀가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자, 이 낮은 소리라는 귀뚜라미의 모방시를 봤는데 네온 사인 화려한 거리에 흥청거리는 소리에 묻혀서 내 작은 속삭임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다. 뭐 이건 비슷하네요. 내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건 비슷해요. 여기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매미 소리가 아니라 이제 거리의 소리고 네온 사인 거리에 흥청거리는 소리. 그런데 환경이 귀뚜라미가 아니라 이번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 그 화자가 환경을 보니까 환경을 봤더니 어두운 고시원이고 그리고 조용한 연필 소리. 연필 쓰는 사람인가 봐. 가슴에 울려 퍼지는 소리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감동을 주고 싶은 거는 똑같네요. 원래 귀뚜라미랑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속삭이는 나의 글귀가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간 노래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길 원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아까 그 귀뚜라미 때보다는 지금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게 훨씬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죠. 뭐 고시원이라든가 뭐 이런 내 글귀 이런 것 때문에 훨씬 좀 그 사람의 그 세상에 좀 더 가까운 사실적인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효과를 정리해 보자면은 둘이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면은 귀뚜라미는
한여름 차가운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가을을 기다리는 귀뚜라미 절실함이 느껴진다. 자, 그런데 요 낮은 소리라는 시는 화자의 처지가 더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시적 화자를 다르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더 사실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 적어두도록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사실적이었던 시랑 비교해서 거꾸로 귀뚜라미라는 시를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귀뚜라미를 시의 화자로 내세워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인이 가을을 기다린다고 그냥 하는 것보다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가을에 귀뚜를 하고 울지?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까닭을 말하지 않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절실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가을이나 울음 등의 시어뿐 아니라 시적 상황 전체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생겨서 다양한 의미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한번 들어가잖아. 비유랑 상징이 들어가잖아. 귀뚜라미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귀뚜라미라고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데 누군가한테 감동을 주는 소리를 전하고 싶다. 이것보다 내가 귀뚜라미인데 지금 매미 울음소리 때문에 묻히지만 언젠가는 노래로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싶다. 이러면은 훨씬 상징적이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이 귀뚜라미를.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죠. 힘든 처지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진실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언젠가 다른 사람들한테 노래로 감동을 주고 싶은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읽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인의 정서와 소망이 문학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죠. 다양하게 전달되면서 더 문학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감동을 전해주고 싶다.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귀뚜라미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니까 더 감동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귀뚜라미라는 이 매미 때문에 그 소리가 묻히는 이런 소외된 존재를 화자로 설정함으로써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한 마리의 귀뚜라미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귀뚜라미를 이 시의 화자로 내세워 얻을 수 있는 효과들 적어봅시다. 자, 161쪽에 콕콕 알아두기에 화자의 개념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핵심 정리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나 노트에다가 필기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 시의 갈래는 현대시, 뭐 요즘 시니까요. 옛날 고전시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유시, 서정시는 뭐 현대시 대부분은 자유시, 서정시예요. 그 자유시라는 거는 시조처럼 글자 수 이렇게 딱딱 정해가지고 규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쓴 시라서 자유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감정을 노래하는 거를 서정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 비유적, 미래지향적. 비유적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귀뚜라미 이런 걸 통해 비유한 거니까 이해했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거는 나중에는 내가 내 소망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향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거나 그쪽을 바라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특징,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표현한다. 시적 대사, 귀뚜라미를 의인화했죠? 왜냐면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귀뚜라미가 시적 화자로 설정된 것 자체가 의인화라고. 왜? 시적 화자라는 건 말하는 사람인데 귀뚜라미는 말할 수 없는 존재나 원래. 근데 귀뚜라미가 말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거 자체가 의인법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대상과 대조하여 화자의 처지와 소망을 드러낸다. 다른 대상은 누구예요? 매미죠, 매미. 그 다음에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을까 있을까 그거를 반복을 했어요. 의문형 어미가 심지어 반복됐어. 반복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운율 생기고 의미 강조되고, 그래서 시적 의미 강조됐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 내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길 소망한다는 이 주제를 이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적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선생님이 나름 애써서 설명을 해봤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얼마든지 질문하도록 하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